안녕하세요. 본능자 시사TV의 본능자입니다. 최근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주관성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우월한 주관성으로 가려내고 그 우월한 주관성에 그 객관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와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찬성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저는 일리가 있고 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수정하면 충분히 타협점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필요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얘기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 문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한번 저의 생각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그래서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 이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비판을 통해서 일리가 있는 거, 또 조금 반대하는 거, 이런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 조직 이번에 정부안을 보면 검사가 상급자의 직위 감독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어떤 조직체계에, 공무원 조직체계에 이게 없는 조직체계가 있나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과거의 검사 동일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상명하복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군대죠. 근데 이번에 12.3 내란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듯이 부당한 그런 명령을 갖다 거부할 수 있는 게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지휘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과거의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됐다고 생각하면 왜 그럼 검찰개혁 이 조직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까? 결국 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나눠지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등한 기관을 형성하겠다는 그런 이상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걸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이런 의심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정부안을 존속하는 게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데 조직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관할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수사에 필요할 때 그럴 때 직무수행을 관할 외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수사에 필요하고 상관없이 직무수행을 관할 외에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거는 성남 FC 재판에서 관할 외에 공판검사를 막 이렇게 끌어다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는 것을 공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수사에 필요할 때만 관할 외에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관련된 문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특히 이제 내환, 외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란과 외환은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갖다 규정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대 범죄에 대해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국가보호범죄 같은 5대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을 하는 것 같은데 사이버 범죄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범위가 너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제범죄 중에 사이버 범죄가 있으면 그냥 경제범죄 수사하다가 사이버 범죄를 부수적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사이버 범죄를 이렇게 수사 범위로 놓으면 너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폐지하는 게 이거 제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부측에 이 중대수사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만든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건 분명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두 개의 범죄 범위로 수사 범위로 한정을 했잖아요. 근데 등이라는 거 하나 갖고 대통령령으로 무한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잖아. 이런 선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까? 이건 법률로 이걸 규정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 그 중수청에서 수사를 인지하면 수사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따 그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공소청은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중수청이 너무 비대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의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공소청이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의 암장 같은 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소청이 이 중수청을 제어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중수청을 무조건 믿을 수 있나요? 경찰을 믿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권력기관으로서 서로 감시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또 우선수사권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수사권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과거에 검찰청의 중수부가 부활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하관계로 생각하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등한 기관으로 생각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수사권 같은 것도 그걸 갖다가 그 위에 공소청이 있어서 과거에 원하는 좀 그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독립적인 분리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데 그 위에 공소청을 놓으면 어떻게 지금 이 조직 체계를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사권 문제는 충분히 전문기관으로서 다룰 수 있고, 그걸 공소청이 제어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 수사처와의 중복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수사기관의 권력을 서로 분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은 수사기관별로 강제수사를 먼저 하는 것에 우선권을 먼저 주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우선 수사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하고 서로 권력기관으로서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강제수사를 먼저 돌입하는 것에 우선권을 주는 것. 즉,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우선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맞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디테일한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일리가 있는 게 있고 또 일리가 없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만 조정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보안수사권 문제로 기결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부 입법안에는 조직법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데, 저는 형사소송법과 같이 다뤄서 이 조직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사소송법상에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입법안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공소청이 기관이 구성되어 있냐면, 지방공소청, 고등공소청, 그리고 대공소청, 이런 방대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방대한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7,500명의 수사관이 공소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의 그런 공소청이 필요한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방공소청과 그 다음에 무슨 대공소청입니까? 그냥 중앙공소청으로 이렇게 이원하는 게 좀 맞고, 고등공소청은 폐지하고, 이 고등공소청 지금 고등검찰청이죠. 이 건물을 중수청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했던 형사소송법상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안 수사권을 해제 않고는 기본적으로 이 검찰 개혁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보안 수사권을 약간 좀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침전해 있는 그런 것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와중에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바람직하죠. 그러나 저는 이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금의 시대정신은 뭐냐? 사실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이대로 대표되는 사법 기득권 세력이 제1당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거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저항해서 빛의 혁명을 일으켜낸 거 아닙니까? 즉 1948년 이래로 대한민국에는 아쉽게 특권 계층이 형성되고 말았어요.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검찰 기득권, 사법 기득권 세력이 특권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런 이 전근대성이라는 게 특수성, 이런 특권 계층이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권한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전근대성이 바로 이 특수성, 귀속성, 또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검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많은 특권을 갖고 그것들을 자식이 그대로 특정한 지역에 살고 그걸 공부를 시켜가지고 특정한 대학에 입학시키고 특정한 사법고시를 통과시키거나 로스쿨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게 혈연으로만 귀속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정근대성을 갖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과 귀속성과 정의성, 이게 정의롭다는 정의가 아니라 정정자 정의입니다. 즉 합리성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정의성, 이런 것들이 정근대성 아닙니까? 그런 전근대성을 업적성, 보편성, 합리성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전근대적인 특권 계층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다수의 시민 세력으로 교체하는, 주류 세력을 교체하는 게 지금 이 작금의 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버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검찰 기득권 세력을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보안 수사권은 유지돼서는 안 되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가 이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데 사실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군사 쿠데타를 이용해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려는 그런 시도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5,200만 국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피해자가 5,200만 국민들의 피해를 갖다가 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 피해를 갖다가 일종의 보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런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도 보안 수사권이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아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를 치른 사람들이 깔려있고 또 국민들도 그런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그런 제어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경찰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그 보안 수사권 같은 것을 유지해 버리면은, 그러면 그 공소청에 다시 수사 인력이 가야 되니까 다시 또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면 그 경찰에 대한 충분한 제어책을 마련하고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이런 보안 수사권 얘기할 때 약간 그, 선거 범죄 같이 그런 약간 공소시효가 임박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런 그 특수한 사례를 다루는 것은 선별 편향의 오류 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공소시효 문제를 알고도 그걸 갖다가 그냥 밀었다면, 해태했다면, 그거는 그런 경찰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있는 걸 모르고 그걸 갖다 넘어간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자를 잡지 못하고, 옛날은 공소시효가 있었지 않습니까? 15전으로. 최근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 살인범을 잡지 못해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잡았을 때 처벌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져서 얻는 이득은 지금 검찰이 있지도 않은 프리바기닝, 자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서 프리바기닝을 하는 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들을 갖다 회유하거나 이럴 때 쓰는 지금 것밖에 없지, 증거가 있는 문제는 경찰이 더 수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얻은 국민의 이득이 별로 없고 오히려 국민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도 저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막 비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처리하느냐, 천만에요. 저는 여론조사가 정말 요즘 많이 오던데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신인가요?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옳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 세력이에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극우 세력하고 다른 게 민주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할 거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그건 김호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호준 씨도 잘못된 게 많잖아요. 최근에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장인수 기자가 무책임하게 음모론을 주장했잖아요. 저는 이 장인수 기자가 지금 두 번째 또 잘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건희 보도할 때 보도를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지, 선거를 임박해 놓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김건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추정하는 세력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장희수 기자가 MEC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제 퇴직한 거, 저는 차라리 그럼 보도하지 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 기자로서 보도하지 않는 게 맞지.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보도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벽하게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면 보도하지 말아야 되죠. 그걸 갖다가 보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만 더, 음모론만 더 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잘못.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든지, 보도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까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한 보도를 두 번씩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수 기자의 진정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 같은 거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리 유튜브라도 데스킹을 해야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함부로 유튜브에서 방영될 수 있도록 놔두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호준 씨도 이런 잘못된 면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굉장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세력에.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수 기자와 김원준 대표의 진정성은 또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뉴스공장, 그 겸손 힘들다 뉴스공장 여전히 시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 세력은 이런 겁니다.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적인 지지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민주 세력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 검찰개혁 정보안 이 논쟁 와중에 뭐 서로 막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면서 등 돌리고 또 뭐 다시는 안 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분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다음에 매불쇼 이런데 사실 일정한 시기 동안 좀 정체가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만 명, 3명이 늘더라고. 저거 그리고 희한하다. 매불쇼 같은 경우는 290만 넘었네. 또 김어준 경우 같은 경우는 230만 갑자기 넘었네. 228만에서 유지하더니 그러더니 이번 사태에 일어나니까 또 그 갑자기 늘어난 인원만큼 그만큼 빠지더라고. 저는 이거 분명히 외부의 분열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댓글을 이용해서 분열 공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편승하는 그런 일부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김어준 씨와 이 세력도 거기에 약간 편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둘 다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과거에도 이런 세력은 있었고 분명히 또 민주 세력으로부터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퇴출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하더라도 완전히 등 돌리고 이런 민주 세력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스피커나 또는 정치인들 갖다가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극우 세력들하고 다른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적으로 돌리는 이런 세력들하고 다른 게 민주 세력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원리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 각자의 주장의 우월한 주장을 객관성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비판을 하되 비난하지 않는 그런 민주적인 태도가 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